국민의당 내용이 극한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파가 오늘 오후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어 민주평화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안철수 대표는 즉각 반대파들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시키는 중징계로 맞불을 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국민의당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통합 반대파가 오늘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은 분당이 공식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작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이제 오늘부로 사실상 분당 상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2월 6일 날 창당대회를 하면 법적 분당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인데요. 어쨌든 179명의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이거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출당 조치하는 게 마음속으로는 간절했겠으나 네. 비례대표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하고 이상돈 전당대 의장마저도 이번에 당원권 정지를 시키면서 사실상 전당대 의장 자리 못 앉게 이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돈 의원이 상당히 상징적인데 이상돈 의원은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합의 이혼이 가능할까 말까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사실상 오늘 징계를 했던 통합파에서는 당당하게 탈당하라. 네. 그래서 비례대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탈당하라. 그 국회의원 배치 떼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실제 이제 비례대표들은 어떻게 할지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대표적인 관전 포인트는 비례대표가 당원권 정지만 당했기 때문에 탈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누가 탈당할 것이냐 말 그대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합의가 되느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줘라.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분리하게 해줘라라고 이제 이 탈당파 비례대표, 분당파 비례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적은 네. 있었으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탈당해라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배치 떼라라고 이제 요구했던 과정이 오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통합 반대파에서 민주평화당 창당을 공식화했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무위를 소집해서 결론을 냈죠. 이 반대파 179명에 대해서 2년간 당원권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대표적인 창당 발기인 대회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반대 기자회견을 한 의원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수를 당원권 정지를 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참에 정치적인 어떤 구도를 안철수 의원 본인한테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겠다. 이런 어떤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결단이고 정치적인 어떤 카드인데 결국은 올 것이 온 것이 아니고 저는 당연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의 목표는 3년 뒤, 4년 뒤에 있을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구도를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을 직전에 두고 또다시 이런 정치적 카드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호남을 두고 쟁탈전을 벌였을 때 네. 국민의당으로서는 호남에서는 승부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버겁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참에 호남 세력이 이미 과거에 평민당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이죠. 네. 통일민주당에서 평민당을 만들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남을 석권하는 그런 과거의 어떤 정당 정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도 이참에 호남 세력을 일단은 떠나 보내고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 프레임으로 정치적인 어떤 각 당의 어떤 정치적인 구도 프레임이 회귀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이 당무위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강력한 징계를 내놓기 전에 또 안철수 대표가 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번 반대파들의 이 발기인 대회는 상당히 저열한 행위다. 그리고 정당 정치의 농단이다. 당원 자격 박탈은 물론 추후에 정치 도의적인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이런 강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딱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 이제 전형적인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에서도 통합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후보 간 토론에서도 천정배 의원이 계속해서 그 바른정당과 통합할 것입니까? 아니요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중진들이나 그 주요 이 국민의당의 그 국회의원들하고 만났을 때도 한 번도 통합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밖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에 반대하는 이 호남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고 오히려 먼저 저는 이야기를 했고 저열하고 비열하고 약속 지키지 않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했던 즉 반통합파가 이야기했던 정치적 수사를 지난주부터 안철수 대표가 똑같이 되돌려주는 이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평가와 판단은 각각에 있어서 다르겠으나 어쨌든 이 싸움을 먼저 시작한 건 안철수 대표고 안철수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말바꾸기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던 부분인데 갑자기 오히려 반통합파들에게 저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 정치적으로 너무 정치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 새정치를 화두로 해서 정계에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새정치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저는 묻고 싶고 일단은 뭐 앞으로 이 정당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의원이 통합의 어떤 정치를 구현하면서 지금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열의 정치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지금 징계를 하는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이것이 과연 순리적인 정치의 행태인가? 그것은 앞으로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고 유권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리라고 보고 여기에서 새로운 통합신당이 성공을 하려면 보역 갈등이라든가 지역적인 문제에서 초탈해서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민주당과 한국당 이 보수 정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정의당까지 이런 이념적인 스팬들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아젠다, 철학적 어떤 정치 강령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을지는 앞으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루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임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정당 정치에 있어서 정당 민주주의를 상김 시대 이전으로 되돌려놨다. 그냥 뭐 안철수 대표가 대표지 총재가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 공화당 총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고, 그다음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 박종필 총재 이렇게 김종필 총재 이렇게 상김 시대의 총재라고 불렀던 시절에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수 있었던 게 당 대표, 지금으로 보면 당 대표의 역할이었던 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20, 30년 전에 보여지던 당 총재가 휘두르던 정권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당 민주주의의 20, 30년의 후퇴를 보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일반 관전평이고요. 안에서 직접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뭐 제가 생각해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정당의 본린적인 기능이 갈등적인 상황을 질서로 전환해서 의회로 보내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갈등뿐만이 아니고 대화가 부족해서 서로 분열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정당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역사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사에 남는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것을 주도한 세력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들이라든가 당원들한테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국민의당 내홍이 극심한 가운데 이 중립파 의원들은 사실상 이 찬반 양측을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오늘 이 창당 발기인 대회 그리고 이 안철수 대표의 당원권 정지라는 강력한 징계 이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달 4일 전당대회 결과에 상관없이 양측은 분당 수순을 완전히 밟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뭐 저는 이제 분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없고 이렇게 해서 합친다면 무엇으로 명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각각의 명확한 뚜렷한 정치적인 그런 철학이라든가 강령의 차이가 지금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하면 이것은 무슨 오합지졸 정당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당은 저는 분당을 해라. 네. 분당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박수선 부의장이라든가 송기석 의원, 이용호 정책위 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황주홍 주승용, 김관영 사무총장. 물론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치적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 중립파로 분리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번 정계 개편의 어떤 일환으로 당이 지금 분당되는 것은 전통적인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직 의원들은 전통적인 프레임을 봤을 때는 지역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호남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이분들은 결국은 새로 창당한 민주평화당이죠. 네. 민평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일단 이 양측의 분당이 현실화할 경우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의원을 몇 명을 확보하느냐, 특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이 중립파 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16명이 사실상 이제 서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4~5명의 그 중립파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시 다 합류를 한다 하더라도 2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이상돈 의원과 박지원 의원 같은 비례대표가 사실상 이 출당 조치를 당하지 않거나 제명 조치를 당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통합신당에게 엄청난 또 하나의 지속적인 분란의 씨앗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가 이제 발생을 하고 원내교섭 단체가 사실상 자체적으로는 무력화가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5월달에 보면 자유선진당, 그다음에 장주한국당, 문국현 그 장주한국당 이제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원내교섭 단체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 자유선진당이 18석을 가지고 있었고 장주한국당이 2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당이 각각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상임위원 배분, 그다음에 그 원내 운영에 관해서 원내 교섭 단체를 두 개를 합해 가지고 네. 원내 교섭 단체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많게는 21명, 적게는 15명에서 14명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국민의당의 정의당이 6명입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원내교섭단체를 함께 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원내교섭단체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얼마만큼 저는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유일한 관전 포인트는 비례대표를 출당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분란의 소지가 되고 학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비례대표를 안고 통합신당이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줘서 새로운 신당인 민주평화당으로 보낼 것이냐. 요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는 이거 하나 이제 남는다. 분당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재적 심리적 분당, 사실상 분당, 법적 분당이라는 일련의 시나리오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그 관전 포인트는 합의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 문제고 비례대표를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이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출당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당내 남아놓고 묶어놓고 의원 수가 일단은 또 여러 가지 당에 들어오는 국고 보조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해서 그리고 새로운 민평당이 창당이 되면 여기에 교수단체보다도 교수단체가 되지 않는 것이 앞으로 향후 정당의 확장성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민평당 입장에서도 교수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과거 2006년 지방선거 때 6석의 민주당이 호남을 석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교섭단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어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정당 결사체냐 이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설사 정당으로 교섭단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가칭이지만 두 당이 호남을 놓고 연합공천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협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공이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그런 호남의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가면은 결국은 새로운 정당 지형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연합 공천의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역시 이 국민의당이 분당이 현실화될 경우에 정계 개편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결국 정계 개편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121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제 민주평화당이 16석에서 21석 네. 그걸 이제 그 확보를 한다면 그래도 그 146석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각각을 나누어졌을 때 현재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118석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선거법 문제 때문에 그 117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바른정당에서 또 추가 탈당이 일어나거나 그다음에 6월 선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또 미니 총선이라고 네. 이야기할 정도로 현재 나온 거는 한 4대석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10석 정도까지 이제 예상을 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또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지방선거 이전에는 실질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죠. 네.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밀양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서 이 참담하다고 밝히며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번 참사의 책임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뭐 여론의 시선도 좀 따가운 것 같습니다. 뭐 정치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인 참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정치권이 서로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낯뜨겁다고 봅니다. 누구나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정부와 정치의 목적은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저는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이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과 반면에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 의회에서 모든 입법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재난과 참사 같은 것은 물론 뭐 세월호 같은 것도 있었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지되 야당 또한 똑같은 책임에서 자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 탓이야 하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국회에서 특위를 구해서 빨리 이것에 대한 어떤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참담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유례 없이 니탓 공방을 이제 했었잖아요. 유가족들 한번 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각종 그 재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같이 가가지고 분향하고 각종 재난 그 사고의 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했고 그럼 가깝게는 경주 지진 피해자들이 포항 지진 피해자들 를 가서 위로하면서 복구 작업에 같이 함께 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제천 참사 유가족들이 밀양 화재 유가족들에게 와가지고 분향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서로 그 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니탓 내탓 공방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거죠. 결정적으로 저는 정말 정책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점검이 한때는 부패의 원상이었거든요. 규제의 원상이고 그다음에 각종 가게나 건물에 대한 이 뒷돈을 받아내는 그러한 원상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불법 금천물이나 이 소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뜯어 고쳐서 그 일반적인 서민들이 덜 부담스러운 그러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그러한 소방 점검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탄탄하게 그 범정부적으로 이 소방 점검 자체가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들, 국민의 생명을 이 담보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하나의 행사이고 규제이다. 반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그 제도적 정비가 일차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쟁적인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네가 했다, 네 책임이다라고 그 공방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정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에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야당들은 대체적으로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충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습니까? 90%, 80%, 70% 점점 이제 50대로 들어온 것은 이제는 국민들이 제대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기초를 내세고 적폐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지금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 지지율이라는 것은 시속 게임입니다. 여당이 올라가면 야당이 내려가고 여당이 내려오면 야당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역대 정치를 보면 시속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50% 정도면 저는 지지율로서는 저는 충분히 정부가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30% 이하로 떨어진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오고 민심이 이반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정부에서는 정부라든가 그리고 민주당이라든가 지금 청와대 마찬가지로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정적으로는 2030의 지지 철회라든가 비판 이런 것들이 저는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보고 비트코인도 있고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네.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들에서 2030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생각과 좀 차이를 두고 지금 보고 있다는 실용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좀 더 세심한 리더십이라든가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이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물론 적폐청산도 좋고 새로운 개혁 드라이브도 좋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라든가 2030 세대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체감을 충분하게 앞으로 개혁의 성과가 이렇다 이런 것들을 하는 섬세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정책의 혼선이 좀 있었던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30대 학부모들 어린이 영어 교육, 방과 후 네. 영어 교육 뭐 금지 조치나 이러한 부분들이 저소득층에게는 영어 교육의 기회 박탈이라는 부분으로 연관되었기 때문에 30대들의 일정 부분의 지지 철회가 있었고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암호화폐 문제보다는 남북 단일팀의 문제인데 이 또한 기회의 문제였었거든요. 네. 우리 20대들이 가장 민감한 게 취업에 있어서 백 쓰고 들어가가지고 자신이나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 또래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었을 때 엄청난 분노를 표현해 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북 단일팀 문제 또한 열심히 노력한 남한의 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기회 박탈에 대한 문제는 자신의 취업이나 세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회의 동등함, 균등성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과 자극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결국은 일자리든 출전 기회든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든 이 기회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20대, 30대들은 언제든지 분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세대들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정책 혼선에 의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 번 더의 원칙들을 세워야 된다. 기회에 있어서의 이 평등, 공정성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하게 이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